시작. 계속 강의 교재 보도록 해요. 1-35까지 교재 같이 막 보면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43면 보면 칠판책으로 43면 보면 항소심에 대해서도 지금 미리 막 개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번 때 조금 이야기했어. 나중에 다시 자세히 다루게 돼. 그 다음에 상고심에 대해서 52면 옆번호 1-45에 가면 또 개관을 해줘. 이것도 저번 때 조금은 이야기를 했어. 나중에 가서 다시 또 자세히 나와. 그 다음에 1-50 옆번호 가면 재심이라고 있어.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제 예외적으로 비상적으로 불복 수단이 있는 그 설명을 잠깐은 했는데 여기서도 잠깐 마무리 그렇게 짓고 뒤에서 다시 나와. 그렇게 해서 절차의 전체의 흐름을 개관했고 챕터가 바뀌어서 옆번호 2-1로 가서 민사소송의 기본 개념과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설 내지는 총론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거야. 재판의 구조는 계속 설명을 했어. 59면에 보면 법적 3단 논법 설명했지. 그 다음에 2-2 옆번호 보면 심리의 구조 그 그림 설명을 했지.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 권리자백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였지. 나머지 요 그림 심리의 구조 요것을 잘 이해하고 그 설명은 2-3부터 2-6까지 있는데 청구 내지 신청의 단계 그 피라미드 같은 것의 제1단계가 청구 내지 신청의 단계고 법률상 주장은 법원의 직책이니까 당사자가 말하고 말고가 큰 의미를 안 가지면서 그냥 큰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그냥 우리가 분해해서 설명하는 거지 거기는 당사자가 뭐 이렇게 의식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야. 법원의 직책이자 책무이니까. 당사자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변론주의가 작동하는 세 번째 단계인 사실상 주장의 영역이지. 이건 변론주의라는 민사소송의 사적자치라는 실체법에서 나오는 원리가 투영된 소송의 기본 원리지. 주장 책임이라는 첫 번째 명제가 있었고 두 번째 자백의 구속력이 있었고 세 번째 직권 증거조사는 보충적이지 원칙적으로는 직권으로 법원이 증거조사하는 게 아니다 라는 세 가지 명제가 변론주의 1명제, 2명제, 3명제로 설명된 바가 있지. 그 다음에 거기서 자백이라든지 자백 간주된 것은 불요증 사실이지만 부인이나 부지된 것은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있게 돼서 증거조사의 국면으로 오는 거지. 증거조사의 국면으로 오는 거지. 그래서 그 마지막 4단계가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7에 가서 소송행위라는 챕터가 하나 있네. 일반 교과서는 소송행위는 변론이라고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넘어서서 나와. 변론의 그런 단계에서. 여기서 미리 한번 기본 개념이니까 이 책으로는 지금 단계에서. 왜 여기다 배치했냐면 이게 지금 이야기해줘도 크게 어렵지는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서는 변론이라는 거 가서 거기서 소송행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 법률행위라는 걸 배우듯이 미리 이 개념을 알고 가면 돼. 소송법적인 어떤 펼치는 행위. 민법에서의 법률행위와 대칭돼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약간 여긴 추상적인 거야. 막 관념적이고. 그래서 가뜩이나 뭐한데 약간 머리에 안 들어와. 일반적인 절차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려운 건데 이런 개념은 경험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관념적으로 만든 개념들이라서 이게 딱 안 들어와. 총칙적인 어떤 개념이라서. 어떤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칭돼서 소송행위. 그럼 우리가 소송행위는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는 조금씩 해왔어.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된다. 민법에서 행위 능력처럼 소송 행위를 펼치는 데 있어서는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된다. 소송 무능력자는 민법의 개념을 차용해서 미성년자가 소송 무능력자다. 거기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아직 소송법에서는 완벽하게 그 제도를 갖다가 지금 개정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 종전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것을 지금 무능력자로 봐서 이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소송행위를 펼칠 수가 없어. 소송 무능력자라고 해서. 그래서 누가 등장해야 된다고 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뭐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같은 것에서 계속 당사자와 법정 대리인 그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지. 그래서 그 조금씩 얘기는 했었어. 그래서 지금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소송 행위를 펼치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독립적으로 펼칠 수 있느냐라는 소송 능력의 개념, 그런 게 이미 자꾸 우리가 썼던 용어야. 그러면 어떤 게 소송행위냐? 우리가 소송법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소송행위야. 뭐 신청을 한다든지 주장을 한다든지 이미 한두 번씩 나왔어. 뭐 소를 취하한다든지 청구를 포기한다든지 청구를 인락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소송에서 어떤 의미 있게 우리가 펼치는 그런 행위를 소송행위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관념적으로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종류를 나눠놓고 그랬어. 뭐 65면에 2-8-1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뭐 분류를 했어. 그래서 관념적이라니까 지금 당장 그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읽어봐. 그냥 뭐 그런 개념 등을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2-9의 1 소송행위의 유효 요건이다. 그래서 소송행위를 펼치는 데 있어서 유효 요건이다라는 부분을 봐봐. 소송 능력자이어야지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하나 여기서 우리가 계속 익혀 나가야 될 설명이야. 그다음에 소송 행위의 방식은 서면으로 하는 거가 소장 같은 거는 서면으로 내야 돼. 어떤 안정적이랄까 정확성 이런 거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구술 변론한다. 변론할 때는 말로 하는 것이다. 말이 원칙이다. 뭐 이런 것 등 소송행위를 펼치는 방식. 그다음에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은 민법에서 여러분이 조건과 기한 이런 걸 배웠잖아. 민법 총칙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게 원칙적으로 용납이 안 돼. 이 절차의 누적적인 진행이기 때문에 소송행위를 조건을 건다든지 소송행위에다가 기한을 거는 것에 대해서 민법 총칙에서의 조건, 기한 이런 걸 거는 것이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서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느냐. 민법에서 뭐 125조의 표현대리, 126조의 표현법리 뭐 이런 거 있잖아. 뭔가 무권대리인데 그 본인이 대리권 수여 등에 대해서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이 작출돼서 그것을 유효하게 보려는 그런 표현법리가, 그럼 소송행위에도 그런 게 있느냐. 시키지 않았는데 맘대로 가서 했는데 그 맘대로라는 무권대리적인 상황에서 뭔가 원인이 주어진 어떤 상황이 있었냐. 민법의 125조, 126조, 129조인가 그런 표현법리가 이 소송행위에도 적용이 있느냐. 뭔가 대리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게 무권대리로 가느냐. 표현법리에 적용해서 유효하게 본인이 기속되는 효과를 받도록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불허해. 인정하지 않아. 다만 학설은 절충적이랄까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생각해. 학설은 표현법리의 적용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민법과는 달리 표현법리의 적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 소송행위를 그럼 철회할 수 있느냐? 취소, 철회, 뭐 용어구사가 뭐 대부분 같이 쓰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철회는 지금부터 이제 거두는 거지.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또는 법원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하지 않은 한도에서는 소송행위라도 뭐 철회를 인정 못할 건 아니다라고 기본적인 발상을 하는 거야. 어떤 펼친 소송행위를 내가 거두겠다라는 것이 그것을 발판으로 법원이나 상대방이 어떤 누적적인 게 추가되지 않았다면 내가 했다가 거둔다라는 개념은 철회는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 소송행위에서 그런 정도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하나 펼쳐지는 게 이제 의사표시에 흠이 있을 때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이 뭐 107조, 108조, 109조 사기강박 착오 이런 거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소송행위를 요번에 펼쳤는데 요번에 하나 이제 문제가 불거지는 게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기망당했다. 상대방으로부터 강요당했다.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 민법적으로는 그 요건하에 가능하잖아, 취소가. 그럼 소송행위도 그런 요건하에 민법처럼 그런 취소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학설은 경우에 따라서 보자라는 쪽으로 나가려고 그래.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의사표시의 흠에 대해서 하자 불고려라고 각주 8번을 보면 하자 불고려. 그러니까 그 흠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도 고려하지 않는다는데 다만 이제 재심이라고 해서 재심 사유라고 해서 확정된 판결조차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뭔가 특수한 경우에 451조의 재심 사유에 있어서는 확정된 판결조차도 취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개개의 소송행위가 누적돼서 최종적인 결실로서 판결이 내려지는데 판결도 경우에 따라서는 흠이 있을 때 일정한 그 재심 사유가 있을 때 취소시킬 수 있다라면 그 판결로 가기에 이르는 개개의 어떤 소송행위도 그 흠을 갖다가 취소시킬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자 불고려로부터 재심 사유 유추 적용설로 옮아갔어. 실무가 그 정도까지는 가.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하자는 민법처럼 우리가 반영해 줄 수는 없지만 판결에서 재심 사유가 취소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유라면 판결도 가능한데 취소를 시킬 수 있는데 그럼 451조에 재심 사유에 가서 보면 451조 1항 5호에 가서 보면 타인이 무슨 막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로 해서 내가 부득이 소송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판결이 확정됐어도 돌이킬 수 있어야겠지. 그런 상황이라면 만약 어떤 범죄적인 행위가 가미돼서 내가 제대로 뭔가 방어를 못 펼쳤다든지 했을 때 그러니까 판결조차도 그런 경우에 취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로 가기까지의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해서 개개의 소송행위에 대해서 취소, 흠에 대한 취소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재심사유 유추 적용설이고 판례는 요 정도까지는 와. 판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자를 다이렉트로 똑같이 민법처럼 그렇게는 안 해. 그런데 그렇더라도 무조건 또 안 된다고는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실무는 기본적으로는 소극적인데 어디까지는 후퇴됐달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451조의 재심 사유에 뭐 그 형사상 처벌받은 행위 같은 게 게재됐다든지 하는 즉 그럴 때 판결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송 행위도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그럼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는 사기 강박은 뭐 완벽한 형사적으로 유죄의 뭐 판결까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논란이 있는데 그럼 착오는 민법적으로는 착오는 취소 사유는 되는데 사기 강박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하에 되는데 착오는 범죄 행위가 게재돼서 내가 상대방이나 어떤 사람한테 범죄적인 행위의 대상이 돼서 미스가 난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오류가 생긴 거잖아, 착오는. 그러니까 이 재심 사유 유추 적용을 하더라도 뭐는 커버가 안 돼. 사기 강박은 그게 범죄적인 행위라면 재심 사유 유추 적용으로 커버가 되는데 스스로 뭔가 미스 난 거는 민법적으로 중요 부분에 뭐 착오, 뭐 동계 착오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런 요건적으로 그럼 여기다 할 수 있느냐 보면서 재심 사유 유추 적용설에 의하면 재심 사유에는 스스로 뭔가 미스난 착오는 재심 사유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지게 돼. 사기 강박은 재심 사유 유추 적용으로 커버링이 되는데 착오적인 거는 커버링이 안 되니까 학설은 여기서 소수설이지만 더 나가서 민법을 그대로 똑같이 준용 내지 유추 적용하고자 하는 입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어. 소수지만 학설은. 그러니까 입장을 생각해봐. 원칙적으로 소극적이었다가 지금 실무는 재심 사유의 유추 적용까지는 생각해. 근데 재심 사유를 유추 적용하더라도 착오는 커버링이 안 되네. 사기 강박까지는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착오를 커버링하기 위해서 민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유추 적용 내지는 준용하려는 그런 입장으로 학설은 소수설, 다수설은 아닌데
대부분의 학설은 판례 실무와 마찬가지로 재심 사유 유추 적용 정도에 머무르는데 조금 학설 중에는 더 앞서가는 학설 중에는 민법 자체를 그대로 착오 같은 경우까지를 커버링 해주기 위해서 끌어 쓰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런 소송행위가 지금 기본적으로 소송행위가 민법에서 절차법으로 오면서 이제 소송행위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이걸 민법에서의 법률행위와의 어떤 대칭 개념에서 독립성을 많이 주려는 입장도 있고 그냥 민법에서의 어떤 종속된 정도의 느낌으로 보려는 입장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소송행위라는 우리가 관념적인 행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민법에서 법률 행위도 관념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또 하나 그런 걸 만들어서 이걸 대칭적으로 보는데 별개로 보는 입장과 그냥 민법의 법률 행위의 어떤 종속적인 입장으로 보는 입장, 소송법 자체의 어떤 독자성이나 이 자체의 그 독립적인 그것을 갖다가 많이 처음에는 거기서 종속돼서 출발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종속성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입장으로 구성을 하려는 이런 것이 지금 두드러지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머리가 또 관념적인 것 때문에 아프게 되는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 소송물 이론이 이제 상당히 그래서 어려운 이론이 돼. 실체법에서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저번 때 실체법의 그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그 메커니즘으로서 우리가 소송법을 배웠는데 그럼 실체법에서의 청구권이라든지 형성권 이런 거를 그대로 소송법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소송법 독자적으로 구성할 거냐에 따라서 구소송물 이론과 신소송물 이론, 소송물이라는 느낌 알겠어? 소송의 물건 물자 쓰니까 대상 그 물건 쓰니까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포착할 거냐의 이론이야. 실체법에 따르는 입장을 종전 구자 써서 구소송물 이론이라고 하고 소송법 독자적으로 그 심판의 대상을 구성하려는 입장을 신자 써서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첨예하게 관념적으로 그런 이제 대립이 있게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정도 조금씩 익혀나가고 그 다음에 로마자 4번의 소송행위의 흠의 치유. 흠이 있을 때 이제 치유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소송행위에 있어서는 저번 때 뭐 얘기했어? 이게 절차가 누적적인데 뭔가 미스나면 보정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보완한 다음에 진행시키려는 이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흠이 있을 때 치유를 한다든지 보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상당히 나와. 그래서 특별히 그 기본은 뭐겠어? 이 절차의 누적이라는 절차의 안정 때문에 뭔가 그게 누적돼서 막 쌓여서 뭔가 변형되는 것으로 가기 시작하면 못하겠지 그런 게. 근데 그렇지 않다면 커버링 해줘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뭐 보정하고 이런 개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만약 미성년자가 직접 했으면 민법적으로는 어때? 법률 행위에 있어서 행위무능력자가 직접 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소송법은 조금 더 그게 세가지고 취소라는 개념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미성년자가 민법적으로는 뭐야? 뭔가 문제가 있지. 미성년자가 행위무능력자니까 문제가 있지만 민법적으로는 뭐야? 그 문제가 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된다. 즉 대리를 통해서 하는 행위가 있고 직접 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지만 취소시킬 수 있는 정도인데 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면 미성년자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미성년자가 뭐 주장을 하고 자백을 하고 소송에 어떤 소치를 하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미성년자가 한다라는 것은 민법적으로 보면 일단은 문제 있지만 나중에 취소시킬 수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근데 소송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직접 하는 거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 무효야 무효. 대리인을 통해서만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돼.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오케이 해주면 돼. 그게 추인이야. 법정 대리인이 오케이 하면 추인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송법에서의 소송행위는 미성년자가 직접 한다라는 개념은 없어. 민법에서는 직접 하면 개념 자체는 있을 수 있어. 민법은.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취소시킬 수 있다 정도지. 근데 여기는 직접 하면 안 돼.
대리를 통해서 해야 돼.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서 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이 추인은 할 수 있어. 그래 뭐 한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추인 정도는 인정돼. 그러니까 흠의 치유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2-10의 중단부에 설명이 있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기본 개념 익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소송행위에서 사법행위와 대립되는 어떤 개념 중에 나중에 이제 소송물은 어떤 행위를 놓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 심판의 대상을 놓고 대립되는 건데 지금 소송행위에서는 두 가지가 실제 문제가 돼.